정치범 수용소 내부 상황에 대해서도 특별히 이제 음식, 의복, 주거 환경 이런 부분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말씀 부탁드립니다. 아마 그 안에 계셨던 분이 더 잘 아실 겁니다만은 제가 인터뷰나 읽었는 자료, 책 이런 걸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뭐 굳이 제가 어떤 특별한 그 규범을 안 들먹이더라도 유엔의 수감자들에 대한 최저 대우에 관한 그 규정 당연히 어긋나죠. 우선 첫 번째,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. 왜냐하면 정치법이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민주사회에서는 성립될 수 없는 개념이죠. 정치적인 이유로 잡아넣었다 하는 것부터 잘못이고요. 그 다음에 그 안에서의 생활이라고 하는 게 아시다시피 비록 설령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인간적인 대우, 인간의 그 품위 이것은 유지가 되도록 해줘야 되는데 김혜숙이라는 탈북민 말씀은 그분은 오로지 할아버지가 6.25 전쟁 때 얼굴 한번 뵌 적 없는 할아버지가 6.25 전쟁 때 남한으로 갔다 월남을 했다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국민학교 5학년생 때 그 18호 수용소 혁명화 대상구역에 들어가 가지고 27년 6개월간 갇혀 있었던 분입니다. 그런데 그 수인들을 갇혀 있는 사람들을 직접 관리하는 그 간수들이 얼마나 못돼 먹었는가? 의 통제되지 않은 이성이 어떤 궤적을 그릴 수 있는가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알 것 같습니다. 즉 세도 메저키스트로서의 인간의 그 본 모습이 가감없이 드러나는 것이 정치범 수용소 내에서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안의 규정이 소위 그 선생님, 서라고 불리우는 그 간수들이 길에서 마주쳤을 때는 그 수인들은 돌아서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. 돌아서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김혜숙 씨의 경우 어느 날 그렇게 했는데 그 간수가 그게 고약한 심보인 건지 장난기가 섞인 건지 자기 보고 입을 벌리라 하더라는 거예요. 입을 벌렸더니 자기 입속에다 가래를 펴봤더라는 거죠. 안명철 씨가 오늘 안명철 씨 이야기는 별로 안 나왔던 것 같은데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4군데에서 가드를 했었죠. 경비병을 했었습니다. 그중에 3군데에서는 트럭 운전수를 했습니다. 그분이 돌아다니면서 많은 것을 보고 들었죠. 그런데 그분이 증언했는 것이 사실은 가장 다양합니다. 왜냐하면 자기는 다니면서 볼 수 있었으니까. 먹을 것이 부족해가지고 난 처음에 그 수기들을 읽었을 때 도대체 믿지를 못했어요. 그러니까 한 줌의 옥수수 그 알을 한 끼 그 식사로 주는데 항상 굶주리니까 어떤 식이냐면은 돼지 먹이 그를 훔쳐 먹어서 제가 어느 날 보니까 돼지가 꼬치꼬치 말랐더라는 거예요. 털이 바스하고. 그리고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그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뺏어 먹더라는 거죠. 돼지 먹이를. 그 다음에 간부들이 먹기 위해서 저장하는 생선 탱크, 생선 그 저장고, 이거를 정기적으로 씻는데 이제 그걸 비우다 보면
생선이 거의 오래돼 가지고 그 안에서 좀 삭은 것도 있고 일부 생선 조각도 좀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일단 한번 버렸을 때 남은 것들 그거를 긁어 가지고 그 조금밖에 안 되는 그 옥수수 식사에다가 그걸 넣어 가지고 먹더라는 거예요. 그래서 자기는 그것을 알고 일부러 탱크를 비울 때 생선을 좀 제법 넉넉하게 남겨놓고 왔다 하더만요. 그거 외에 풀을 뜯어 먹다가 그게 들켜가지고 총 개머리판으로 이 얼굴 맞아가지고 이 저 사람이 얼굴을 맞는 가격하는 그 동안에 혀를 깨물려가지고 죽은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. 조금 전에 제가 특별독재 대상구역 안에서는 공민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모든 심의적인 권리가 제거된다고 했죠. 설령 실수로 그 죄수를 죽였다 하더라도 살인죄가 성립이 안 됩니다.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짧은 시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북한에는 외화가 foreign currency가 부족하기 때문에 써야 될 부분들을 제대로 못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정치범 수용소 내의 경비견 이야기입니다. 보통 그런 데는 저먼 셰퍼드 독을 쓰죠. 근데 북한에서는 그 돈이 부족해가지고 북한의 풍산개를 씁니다. 풍산개와 셰퍼드의 교잡종도 쓰기도 하고 굉장히 싸나워요. 이놈들이 그 안에 갇혀있는 정치범들을 물어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뜯어 먹어버려요. 개가 사람을 먹어요. 그렇게 될 경우에 사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정상적이라면 그 경비견 병이라고 합니까? 경비견을 관리하는 그 담당 병사는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잘했다고 김일성 대학교에 추천받아가지고 입학한 사례도 안명철 씨가 증언을 합니다. 그 외에도 최근 인터넷에 보면 많이 보입니다만은 정치범들이 자는 주거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좋아 주거지 완전히 아마 여러분들은 도회지 생활을 해가지고 그런 것을 볼 기회도 없었을 겁니다. 그런데 저는 아주 어릴 때 농촌에서 자라가지고 아주 가난한 집에 가보면 그 비슷한 집들이 있었어요. 흙으로 집을 짓고 바닥에 뭔가 깔만한 그 장판지가 없을 경우에는 신문지로 해놓거든요. 근데 북한의 경우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의 경우에는 그 신문지마저도 제대로 쓸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진흙바닥에 그대로 자고 한다고 증언을 합니다. 예, 그 외에도 그 안에서의 생활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한이 없습니다만은 철저하게 도망 못 가게 3중, 4중 그 철조망들을 쳐놓는데 그 철조망에는 고압의 전류가 흐른다고 합니다. 자, 그런데 문제는 그 고압 전류 근처 50m 더 가까이 접근하게 되면 탈주 분자로 몰려가지고 처벌을 받습니다. 이게 이제 뭐가 문제가 되느냐?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혹은 또 일을 시켜서 산에 올라가서 그 경계선 근처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가 너무너무 피곤하고 양해실조를 졸도를 한다든가 해서 해가 떨어지고 난 뒤에까지 그 자리에 있게 되면 도주분자가 되는데 저희 일몰 시간 해 떨어지고 난 뒤에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가지고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. 대표적으로 김용이라고 하는 정치범 그러니까 특별독재 대상구역과 완전통제구역과 혁명화 대상구역을 다 경험했는 분인데 이분의 어머니가 바로 이런 사례로 젊은 경비원들한테 온갖 수모와 고초를 당하고 그 어머니의 강한 권유에 의해서 김용 씨는 탈출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. 예, 더 필요하면 추후에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네,
감사합니다. 증인, 정치범 수용소에서 수감자들이 강제로 수행해야 하는 노동의 종류와 또 그러한 노동이 이루어지는 조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? 노동은 굉장히 다양합니다.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이 탄광 노동이고요. 그 다음에 농촌에서의 그 소위 집단 수용소 내에 농업이 있으니까 농촌 그 업무도 하고요.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그런 굉장히 힘든 노동 양에 비해서 식사가 너무 부실하다는 겁니다. 제가 그 식사 이야기를 하면 제 눈에서 눈물이 나서 좀 피하고 싶은 이야기인데, 김혜숙 씨 이야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한번 계산을 해보기 바랍니다. 6명의 식구가, 많을 때는 8명의 식구가 한 달에 20kg의 옥수수로 3끼를 먹으려면 하루에 몇 끼가 되겠습니까? 아니, 한 번에 식사 몇 끼가 되겠습니까? 아마 서양 분들은 비교를 못할 텐데 우리 한국 사람들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. 우리 분식집에 가가지고 점심을 먹기 위해서 이제 이를테면 순두부 백반을 시켰다고 칩시다. 그때 나오는 공깃밥이 그게 쌀 100g입니다. 100g인데 조금 전에 김혜숙 씨가 설명했는 바에 의하면 계산을 해보니까 그것에 그 100g이 쌀이 아니고 옥수수로 하루 전체 먹는 양도 될 겁니다. 그러니까 김혜숙 씨는 16이 되는 그 해에 이제 탄광에 들어가서 갱차를 끌어올리는 그 리프트를 운전을 했는데, 낮에 점심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베트남 쌀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. 우리는 스티키 라이스를 좋아하지 그 베트남식의 동남아시아에서 먹는 그 쌀은 우리 한국 음식에는 안 맞는 쌀이에요. 후 불면서 날아갈 정도로 그렇죠. 그런데 대신 쌉니다, 쌀이. 그걸 우리나라에서는 한국 사람들은 안남미라고 합니다. 안남이 베트남을 말하거든요. 그 안남미로 100g 도시락을 주더라는 거예요. 그 안남미 100g로 만든 도시락하고 시래기라고 해서 배추나 무총 같은 걸 말려가지고 그 국을 끓인 게 있습니다. 그 시래기국, 그 수프를 함께 주는데, 자기가 16세부터 30 몇 살 때까지 그 일을 하면서 단 한 번도 그 도시락을 자기가 먹은 적이 없대요. 왜 그러냐? 집에서 그 도시락을 기다리고 있을 그 2명의 남동생, 그 눈망울이 생각이 나서 한 번도 먹은 적이 없대요. 자기는 그 시래기국 그것만 먹고 그 밥은 남겨가지고, 도시락은 남겨서 집에 가져왔다 그래요, 항상. 자, 이처럼 상대적으로 낫다고 하는 그 혁명화 대상 구역에서 상황이 이러니 특별독재 대상 구역의 상황은 어떻겠습니까? 김용 씨가 증언하는 바에 의하면 2가지 에피소드만 이야기하겠습니다. 우리 한국 땅에는 산에 가면 야생밤이 적지 않은 눈에 띕니다. 그 야생밤을 우리 어릴 때 이렇게 가을에 따서 먹게 되면 큰 횡재를 했는 걸로 생각합니다. 그런데 북한에서 어느 날 탄광에 갱차를 몰던 그 정치범이 그 야생밤을 발견을 하고
경찰을 세우고 그 절벽에 있었는데 내려가지고 야생밤을 땄다는 거예요. 그거를 간수가 발견을 하고는 그 자리에서 권총을 쏴 죽여버렸다는 거예요. 특별 독재 대상 구역에서는 공권이 박탈되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. 그 다음에 또 한 사례는 그 경비원 중에 직접 정치범들을 관리하는 경비원 중에 아주 못된 놈이 있어가지고 별명이 오빠시라고 불리는 놈이 있었다고 합니다. 그 오빠시가 뭐냐면 땅벌의 충청도와 함경도의 사투입니다. 충청도에서도 오빠시라고 부른다 하더만요. 그런데 이 오빠시가 소꼬리를 채찍으로 만들어가지고 댕기면서 죄수들이 마음에 안 들면 때리는 거예요. 어느 날 그 채찍으로 만든 저기 속꼬리를 그냥 놔두고 퇴근을 해버린 거예요. 그런데 그때 정치범들 중에 북한의 국가대표 배구 선수가 있었답니다. 체격이 좋았다 그래요. 보통 사람들도 항상 굶주릴 정도로 주는 식사가 적은데 이 체격 큰 운동하던 사람이 얼마나 배가 고팠습니까? 그 채찍으로 쓰던 속꼬리를 물에 불려가지고 먹어버렸대요. 그 다음날 이 오빠씨가 와가지고 자기 채찍을 찾은 거야. 그래가지고 죄수들을 좀 더 불러 모아놓고 누가 그거 없앴냐 따지니까 결국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 때문에 체벌을 받으니까 이 배구 선수가 자기가 먹었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. 그랬더니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다른 죄수를 통해 가지고 시켜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구더기를 나무에다 꽂아오느라. 그래서 구더기를 꽂아오니까 그 배구 선수를 이 오빠씨가 막 분이 풀릴 때까지 다 두드려 패고 완전히 그래서 맞고는 뻗어버렸는 그 배구 선수 입에다가 꼬챙이에 낀 그 구더기를 쑤셔 넣으면서 이놈아 이것도 고기다 먹어라 그렇게 먹였다는 거죠. 그리고 며칠 뒤에 그 배구 선수는 죽었다고 합니다.